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직접 보았을 때 만일 누군가가 그 과정을 기록에 담지 않았다면 단지 공상소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꿈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수천 마일이고 알려지지 않은 건설자와 함께 그것이 만들어진 날짜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이 남미 대륙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 마일의 지하 통로가 이미 에콰도르와 벤트에서 탐사되고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아르헨티나 국민인 후안 모리츠는 과야킬의 공주인인 닥터 구스타보 팔코니에게 여러 증인이 서명한 법적 소유권 증서를 기탁했습니다. 그 증서는 바로 에콰도르 공화국과 그들 후손들에게 터널의 발견자라는 모리츠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후안 모리츠, 귀하에 의한 아르헨티나 시민, 헝가리 출생, 여권번호 436-1689 이하. 나는 에콰도르 공화국 경계 내에 있는 모로나 산티아고 광구에서 인류에게 큰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물건은 주로 잃어버린 문명의 역사를 요약한 내용이 새겨진 금속 명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과거 인류들은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개체는 다양한 동굴에 분산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운 좋게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격으로 에콰도르 부족의 민속학 및 민족학적 언어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찾은 물체는 다음과 같은 종류입니다. 첫째,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석재 및 금속 물체입니다. 둘째, 금속 명판에 기호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의 기호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과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진정한 금속 도서관이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사실과 관련된 금속 명판 및 기타 물건에 대해서 민법 제665조에 따라 나는 이들의 법적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땅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발견한 보물들은 내 개인의 소유지만 모든 것은 국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666조에 동의합니다. 가장 훌륭한 공화국 대통령이신 당신께 간청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발견물의 가치를 평가할 과학위원회를 임명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물체뿐만 아니라 입구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그러한 위원회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 문서의 주요 언급이었습니다. 이처럼 1969년 7월 21일 이 공증 소유권 증서의 발행으로 에콰도르 아래의 동굴은 후안 모리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향후 연구를 위한 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때는 1965년 6월, 그는 연구 작업 중에 수상해 보이는 지하 통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그곳에 다루기 힘든 부족민들 사이에서 능숙한 중개자 역할을 한 페루 인디언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선적으로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견에 대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일부인 수마일의 지하 통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종류의 주목할 만한 물건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1968년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의 모든 전임자들이 그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반란으로 실각한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 궁전의 부하들은 그 고고학자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고 오랜 지연 끝에 대통령이 몇 달 안에 그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츠는 결국
1969년까지 그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지하세계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던 어느 날, 한 연구가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1972년이었으며 그의 변호사인 과야킬의 베나 박사는 꼬박 이틀 동안 전보와 전화로 그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나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많은 읽을 거리를 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다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식들에 따르면 모리츠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보 하나가 도착했고 그들은 서로 통화를 나누게 되었고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2년 3월 4일 밤, 그렇게 겨우 만나게 된 방문자들이 본 모리츠는 당시 40대 후반의 가냘프고 짙게 그을린 백발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연구관은 쉼없이 끈질긴 질문들을 던졌고 마침내 모리츠는 그런 질문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터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방문한 연구관은 그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옆에 있던 변호사 페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도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모리츠는 방문자들을 자신의 동굴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그들은 지프에 올라타 현장까지 무려 24시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며 달려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숙면을 취했고 드디어 새벽 하늘이 운명적인 날의 시작을 알렸을 때 그들의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은 적대적인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모르나 산티아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해야만 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자 갑자기 대낮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들이 그들의 머리를 펄럭이게 만들었으며 누군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지자 결국 그들은 횃불을 켜고 자신들의 헬멧에 램프도 켜자 그들 앞에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 약 80m 지점에 첫 번째 장소로 로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그들은 또다시 2번이나 약 80m씩 더 하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상하고 알려지지 않은 종족의 오래된 지하 세계로의 방문이 실제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겨우 도착한 곳의 통로는 신비할 정도로 모두 완벽한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넓었으며 벽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그중 일부는 광택마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은 평평했고 그것들은 일종의 유약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 통로는 결코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마치 현대 방공호처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장과 벽을 만져보고 살펴보던 방문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터널을 통해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리츠는 놀라서 자신의 횃불을 그들의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 뭐가 문제인가? 미치기라도 한 건가? 그러자 웃던 방문자는 다소 머쓱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 지하 동굴의 이러한 장소에 대한 작업이 고대 인간들의 손도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대담한 고고학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껏 긴가 아닌가 하던 지하 터널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모리츠는 이제 함께 지나갈 통로가
에콰도르와 페루 땅 밑으로 무려 수백 마일이나 뻗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치 전보제트기 경락고만큼이나 큰 홀의 입구였습니다. 마치 지하 깊이 만들어 놓은 고대 물류센터나 창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그 커다란 지점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눠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향을 기억하고 나침판을 사용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려고 했을 때 나침판이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리츠는 그들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소용없다네. 여기 아래에는 나침판의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 게다가 방사선도 있지. 라고 말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을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측면 통로의 문지방에 해골이 땅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의사가 해부학 수업을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으나 거기에는 온통 금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런히 놓인 해골뼈는 마치 순금처럼 그들 횃불에 비추어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리츠는 우리에게 횃불을 끄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의 지시대로 불을 껐고 그러자 정말 온통 사방은 쥐죽은 듯 매우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발걸음, 숨소리, 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고 그들은 빠르게 그것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둠은 가장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횃불을 켜세요 하고 모리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급히 횃불을 켰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착한 자리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거대하고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바로 지하 속의 장소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거대한 홀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과거에 이미 발견했던 모리츠는 그들을 위해서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을 외국인 관광들에게 소개하는 브뤼셀 시민만큼이나 극적인 효과를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7번째 통로에서 이어지는 이 이름 없는 홀은 정말이지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컸지만 매우 아름답고 고상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홀의 평면도의 각각의 길이가 무려 140, 150m라는 말을 들었고 이것은 테오티후아칸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 크기와 거의 맞먹는 크기였지만 두 경우 모두 그곳을 설계 건축한 뛰어난 건축 기술자가 정작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 방에는 중앙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정말 테이블이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였지만 아마도 한쪽에 7개의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이어서 그것도 정말 의자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것은 의자였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로 만든 의자인가 하고 보았지만 돌처럼 차가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로 만들었나 하고 보아도 결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수천 년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자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플라스틱처럼 느껴졌지만 강철만큼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의자 너머 뒤편 쪽에는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흥미롭게 살펴보던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사우리양, 코끼리, 사자, 악어, 제규어, 낙타, 곰, 원숭이, 들소, 그리고 늑대가 있었고 그들 사이를 달팽이와 개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주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였지만 동물들의 배열에 대한 논리적 순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쌍쌍으로 있지 않았고 동물학자들이 선언하는 것처럼 종별로 배열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자연 진화의 계층적인 순서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마치 자연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적인 동물원처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곳의 모든 동물은 단단한 금속이 아닌 금속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홀에는 공중 소유권 증서에 언급되었던 가장 귀중한 보물인 금속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 금속 면판의 도서관은 회의를 위한 테이블로 보이는 것에 왼쪽에 동물원처럼 다양한 동물이 표현된 곳에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금속 명판들의 일부는 실제 명판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어떤 것들은 두께가 불과 밀리미터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금속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크기가 약 가로 세로 1m, 0.5m의 크기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의 세밀하고 비판적인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후에 그것의 제조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크기는 크고 두께는 너무도 얇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명판들이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본된 페이지들처럼 서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각 페이지에는 마치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도장을 찍고 인쇄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움에 정신없이 조사하던 그들에게 모리츠가 알려준 것은 그도 지금까지 자신의 금속 도서관의 모든 페이지 수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2000에서 3000 페이지가 넘을 것이라는 그의 추정을 방문자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금속 명판에 새겨져 있는 문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도서관의 창시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언제 살았든 간에 이 위대한 미지의 사람은 대량의 금속 페이지를 생산할 정도의 기술의 대가였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는 먼 미래의 존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금속 도서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시대가 이처럼 환상적이고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을 발견하는데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지는 결국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깔끔하면서도 현재의 모호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을 밝히는 오래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들은 창조에 대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선사시대부터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자신들 기원의 역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경건한 동화 형태로 주입된 역사 지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당시 그들이 방문한 터널 시스템의 벽과 통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룩소르 근처의 왕가 계곡에 있는 깊은 매장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은 없었고 전 세계 유적지의 선사시대 동굴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종류의 부조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마주치는 석상들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의 돌 부적은 높이가 11cm, 너비가 5cm가량의 크기였습니다. 그 부적의 앞면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육각형의 몸과 둥근 머리를 가진 존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손의 달을
왼손에 태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원반처럼 보이는 물체 위에 서 있었고 뒷면은 반달과 빛나는 태양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최초의 원시적인 그림을 돌에 긁던 시대에도 선택된 소수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적 속의 사람 발 아래의 그 둥근 모양은 당시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동굴을 만든 자들이 새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동굴의 작업은 매우 정교했지만 이 그림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곳을 방문한 누군가가 만들거나 새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어쨌건 터널에서 발견된 이 돌부적은 이미 기원전 9000년에서 4000년 사이의 것으로 여겨졌고 당시 이곳에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증거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높이 30cm, 너비 52cm 정도의 석판에 또 다른 조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물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룡의 표현처럼 보였으며 이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선사시대 동물은 판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긴 뒷다리를 이용하여 육지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대한 크기의 공룡은 그 길이가 무려 2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축소된 그 몸체에서도 그 크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으며 세 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의 모양은 그러한 의심을 더욱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그림에 대한 이러한 추측이 정확하다면 아마도 이는 매우 섬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멸종된 파충류의 시기가 2억 3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까지 대륙이 현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말하는 인류의 등장과도 겹치지 않는 시기에 살았던 공룡이 인간이 새긴 것으로 보이는 조각에 묘사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추측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껏 들어오던 많은 학술적인 지식들이 여러 증거들로부터 추측한 것이었지만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질문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그 어떤 지적이고 생각하는 존재가 이러한 큰 도마뱀 같은 공룡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따라서 선사시대 석공이 새긴 이 조각이 공룡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현대 과학적 이론에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돌로 조각된 사람의 골격처럼 새긴 것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네모난 석조로 된 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모리츠는 그들에게 어떤 돔 형태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그 인공물에는 어두운 얼굴을 한 듯한 인물들이 마치 경비원처럼 그 주위를 빙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마치 뭔가를 방어하는 듯이 창 같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형상은 돔 상당 근처로 마치 공기를 무시하듯이 날거나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횃불의 불빛 아래 돔의 로마네스크 양식처럼 보이는 입구 뒤에는 웅크리고 있는 듯한 해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소 의아했던 것은 해골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이 돔 형태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은 1874년부터 1876년까지 펠로폰네소스 북동부의 요새이자 마을인 미케네를 발굴하면서 최초의 돔을 발견했고 그 돔은 기원전 14세기 마라카이아인에의해서 지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제로 서기 120년에서 125년 사이에 하드리아누스 통치기간에 지어진 로마의 판테온이 최초의 돔이었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돔의 가장 오래된 석조물의 예가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발견된 돔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최초의 돔의 형태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돌받침대 옆에는 둥글둥글한 코를 가진 광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구는 귀를 덮는 헬멧도 착용한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현대의 핸드폰과 함께 쓰는 이어폰 같은 것이 그의 귓볼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경 5cm, 두께가 6cm 정도의 조각된 링이 그들 헬멧 전면에 부착되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사슬이 걸려있고 그 고리에도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구멍은 플러그를 꽂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던 것이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가 착용한 기능성 옷처럼 보이는 옷에는 액세서리와 함께 그의 손가락이 잘 보호되는 장갑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한 승무원들이나 착용할 만한 명백한 기술적인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우스피스, 헬멧의 속개처럼 보이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조각에서는 날개 달린 어머니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 사이에는 안전모처럼 보이는 것을 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조각들 중 일부가 나중에는 세계 여러 곳의 박물관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간혹 이 조각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행운이 있다면 이 터널과 그 보물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담긴 책이 쓰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그 책에서 1.8m 높이의 석공의 작품을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글을 쓰려고 시도한 것 같은 서툰 글이 적힌 삼각형의 명판과 함께 6개의 평면에 기하학 모양이 있는 주사위나 길이 1m, 너비 23cm가량의 부메랑처럼 구부러져 있고 별 등으로 덮여있는 조각 등도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던 이 터널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이 이상하고 모호한 작품들을 남긴 조각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터널 건설자들은 이 조각을 만든 석공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터널을 만든 자들의 극명하게 보일 정도의 매우 실용적인 기술들을 볼 때 그들은 분명히 터널을 무언가로 장식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선택된 그룹에게 자신들이 만든 지하 터널을 보여주었고 그 선택된 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돌로 만들어 이곳에 저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 지하 보물 창고의 입구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야생의 원주민 부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덤불 속에 숨어서 낯선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모리츠는 운 좋게도 이곳의 문명을 지키는 동굴 수호자 족장과 부족의 새 구성원에게 친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봄이 시작되는 3월 21일, 이들의 족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하세계의 첫 번째 단으로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두 뺨에는 터널 입구의 바위에 표시된 것과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터널 수호자 부족은 여전히 긴 코를 가진 사람들의 마치 방독면처럼 보이는 가면과 조각품을 만들고 한때 하늘에서 내려온 비행 존재의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 수호부족은 결코 사랑이나 돈을 위해서 터널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리츠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저 아래 산다 라고 말이죠. 당시 모리츠는 그들이 터널을 지날 때 여러 번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그들의 사진 촬영을 막았고 그것은 금속 도서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도무지 사진 촬영을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하에서 몇 시간을 보낸 이후 모리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점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느낌 또는 마법을 부수는 느낌
때로는 어쩌면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곳이 어떤지 직접 경험을 했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금더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사진 한 장만 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금덩어리를 찍으려면 금더미에서 지렛대를 잡아야만 했고, 그러면 소리가 나고 돌이 눈사태처럼 지붕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준 모리츠는 그들이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눈치채고선 그저 미안한 듯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일부 양의 금을 사진에 담을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진정한 방대한 양의 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처럼 어두운 터널에서 나온 엄청난 보물들이 남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극히 일부는 과거에 해발 약 8,100피트의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마리아 옥실리아도라 교회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과거 당시 금의 무게만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의 수집가였던 크레스피 신부는 쿠엔카에서 45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신부가 히틀러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방해가 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의신처에서 가장 귀중한 금과 은 그리고 금속의 물체들을 하나씩 가져와 그에게 주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받아들여졌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모리츠를 방문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이러한 크리스피 신부를 만나게 되었고 신부는 그들과 모리츠를 매우 반기며 어떤 물건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라고 말하며 크리스피 신부는 자신의 보물의 방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석공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 및 황동의 잉카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거의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들에게 보여준 세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쿠엔카에는 자체적으로 금 박물관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크리스피 신부의 그것들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시품 중 일부는 앞서 지하터널에서 본 것과 비슷한 비석들이었고 56개의 사각형에 56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비슷하다기보다 거대한 지하터널의 홀에 있는 금속 도서관의 명판에서 본 것과 거의 똑같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이 금속의 비석을 만든 사람은 55개의 문자 또는 기호처럼 알파벳과 비슷한 용도로 보이는 코드를 사용하여 그곳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남아메리카 문화에서 알파벳과 같은 특성을 지닌 문자가 없었다고 항상 주장되어 왔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를 본 적 있나요? 하고 모리츠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30cm가 조금 넘었으며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평면에는 날개가 용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귀에서 꼬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귓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삼각형의 비율로 되어 있었지만 건강한 모습과 함께 가슴이 잘 형성되어 있었으며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팔이 없었으나 그것이 그녀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고 우아한 바지를 입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 구체가 떠 있었으며 양쪽에 있는 벨들이 그녀의 기원을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직경 20cm가 넘는 황동 원반도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방패일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부드러운 뒷면에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반 역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정확히 두 개의 정자처럼 보이는 것과 두 개의 웃는 태양, 그리고 기울어지는 달의 모습과 금별 및 두 개의 삼각형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간에는 융기가 배열된 작은 원이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진지한 효과를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표시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레스피 신부는 카메라 앞에 무거운 구리 명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여, 여기 당신에게 특별해 보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홍수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고 말이죠. 그곳에는 어떤 표지판처럼 생긴 큰 판과 함께 세 가지의 생물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쌍의 눈은 마치 고글을 쓴 채 그 뒤에서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왼쪽 위의 괴물은 구체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오른쪽 괴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측면에 고정된 작업복을 입고 매우 자랑스럽게 머리에 세 개의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있는 판 위에 두 개의 날개 달린 구체도 떠 있었는데 이 미지의 인물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던 걸까요? 일종의 모스보나 점 또는 SOS나 기타 무엇이든 가능했을 것이지만 판 속의 그것은 문자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무언가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고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티칸의 특별 허가를 받은 그 신부의 말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대홍수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속판에는 뱀이 위로 몸부림치는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으며 그 속의 원들은 혹시 그곳에 묻힌 미지의 존재의 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순금의 판에서 피라미드가 있는 또 다른 힘의 상징인 두 마리의 제규어는 양쪽에서 피라미드의 발을 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슭에는 명백한 글씨의 흔적이 있으며 뱀은 마침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인 하늘에 있었습니다. 뱀과 용이 창조에 관한 모든 신화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이나 문화가 존재하기 전이라고 학계에서 말하는 약 12,000년 전 물건 속의 피라미드 아래쪽에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 내용이 정확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코끼리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학계의 정설에 따르자면 기원전 12,000년경 남미에서 이것을 만든 예술가들은 당시에 코끼리를 결코 볼 수 없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코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코끼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과 사바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서중부 지역 및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만 코끼리가 있고 이곳 남아메리카에 코끼리가 없는 이유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아메리카 중북부 지역 또한 코끼리가 살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며 이는 아프리카 서중부 지역과 매우 흡사한 곳입니다. 이는 대륙이동설에서처럼 두 지역이 마치 과거에 붙어 있었던 듯이 그 모양이 아주 퍼즐 조각같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처럼 기후나 지역이 매우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종이 유난히 동인도 쪽에 많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남아메리카에도 코끼리는 있었으나 갑자기 그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또한 오늘 이야기에 방해가 되므로 다음에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처럼 당시 그곳의 뒷마당 쪽의 방에서 굉장한 보물들을 발견했을 때 황금에 취하지 않으려면 매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곳에 그러한 보물들이 없지만 당시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많은 양의 금들이 아니라 수백 개의 금속 명판에 빛나는 별과 달 그리고 태양과 뱀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은 당시에 찍은 것 중 그나마 잘 나온 것의 일부이며
아마도 잉카의 잃어버린 유산으로 추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잉카는 뱀의 기호에 매우 친숙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통치자인 태양의 아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항공기 및 우주산업의 엔지니어인 이리안느 생이르브레 박사와 같은 과학자조차도 그녀의 저서인 풀리지 않은 창조의 신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인도인, 바빌로니아인, 이집트인, 유대인, 독일인, 마야인들의 비유적인 표현과 신화에서 용의 모티브가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녀는 이야기에서 뱀과 용의 상징이 창조 그리고 우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버트 체로의 경우 그의 저서 세계의 주인에서 고대 문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반짝이는 뱀이 모든 곳에서 발생했으며 페니키아인 이집트인이 뱀과 용을 신격화하면서 그것이 신의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숨결 속에 있는 불에는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아리오스의 언급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자면 첫 번째이자 가장 높은 신은 참새나 매의 머리를 가진 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마치 새로 창조된 듯이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들이 그것을 닫을 때 어둠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기원전 1250년경 베이루트에 살았던 역사가 산추냐토는 페니키아인의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뱀은 숨결 때문에 그 무엇도 넘을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선 모양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속도를 전달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은 광채로 모든 것을 비추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내용에 따르자면 그가 표현한 묘사들은 분명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류가 바라본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에 대한 묘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창조 이야기와 신화에 뱀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걸까요? 고대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당시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크고 특이한 새를 봤다면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을 그들 개념에 포함된 가능한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단어와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는 현상 중에서 예를 들어 물처럼 푸른 하늘에서의 처음 본 현상을 어떻게 그들이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고대 하늘을 날았던 존재들은 우리 행성에 처음 착륙했을 때 그로 인한 사상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목격한 구경꾼들은 비행체가 착륙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나오는 붉게 달아오른 열기에 맞고 그을렸거나 어쩌면 반대로 지상에서 발사 시 로켓의 추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하면서도 당시로서는 매우 장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미처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전문 용어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지하거나 이륙하고 콧김을 내뿜고 냄새를 풍기며 소음을 일으키는 알 수 없는 번쩍이는 금속 물체는 분명히 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당시의 생각을 사용하여 크고 번쩍이는 새와 같은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그러한 무언가 모를 존재에 대해서 수세기와 수천 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시 자신이 표현할 수 있었던 임시적인 어휘를 사용했던 목격자의 기록들은 아마 점차 모호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불을 내뿜는 용, 그리고 때로는 날아다니는 뱀이 신화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크게 등장했던 걸까요? 지난번 언급했던 에콰도르와 페루 아래 터널에서 나온 금판과 크레스피 신부의 보물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풀밭을 헤치고 꿈틀거리거나 나무에 매달리거나 쥐를 삼키는 등 다른 뱀과 함께 진흙 속에서 몸부림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보아왔던 그러한 뱀 한 마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용과 뱀은 과거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의 어떤 상징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대 뱀은 불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째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관찰력이 뛰어난 우리 조상들이 파충류가 허물을 벗고 그 허물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물 행동에 대한 연구생들처럼 보였던 우리 조상들은 그 하늘의 뱀이 다른 뱀들과 똑같이 죽었다는 것을 관찰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뱀은 민첩성과 기동성의 표현이었고 길쭉한 모양은 하늘에서 목격한 모습과 매우 흡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던 길쭉한 무언가에서 나온 그들 외형 또한 뱀과 어딘지 닮아 보였던 걸까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새나 나비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 뱀이라는 생물보다 더 나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뱀은 무언가의 상징이었으며 뱀을 두려워하던 원시인들은 모두 뱀을 숭배했습니다. 숲에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뱀을 무서워하여 신으로 삼았던 걸까요? 훨씬 더 위험하기로 말하자면 사자, 곰 또는 제규어 등이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먹고 싶은 동물만 잡을 뿐 무차별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도 그 현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 뱀은 초기 부케르만 미드가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과 파괴력을 지닌 재난의 사자였을까요? 어쨌건 선사시대의 물건들은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용은 인간의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뱀과 용은 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뱀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뱀은 불같은 숨을 쉰다는 것을 말이죠. 대부분의 고고학 및 민족학 문헌의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뱀의 기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그레스피 신부의 경우 피라미드 그림이 있는 금속 명판을 부분적이었지만 주제별로 쌓았었습니다. 그러한 명판들 중 40여 가지 이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든 피라미드 판화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양, 그러나 그것은 종종 여러 개의 태양이 피라미드 위에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항상 피라미드 옆이나 위를 날고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그 숫자는 다르지만 항상 같은 크기의 2 동심원이 피라미드 근처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심원들, 다시 말해 원안에 있는 큰 점은 실제로 여기 쿠엔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선사시대 동굴 벽화와 부조에서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이 점선의 원은 태양 기호로 해석되었으며 여전히 그렇게 해석되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나 광선의 왕관을 가진 태양은 항상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여러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태양이 그렇게 묘사된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것은 고대 조상들이 관측한 하늘 비행사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피라미드 근처에서 그것이 표시된 것은 혹시 그 안에 묻힌 경이로운 존재였던 신들의 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그들에게 관찰된 폭발의 순서와 그 개수를 표시하는 걸까요? 어쩌면 점선으로 된 원은 고대 조상들의 매우 순수하고 단순한 계산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의미는 호주 kim벌리 사막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에서 더욱 생생하게 묘사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이는 신처럼 표현된 자의 후광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는 수십 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다음으로 깔끔한 블록들로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 기슭에는 두 마리의 유쾌한 코끼리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북미와 멕시코에서 코끼리의 뼈를 발굴했지만 기원전 12,00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남미에서 코끼리는 기원 후 1200년경 잉카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잉카가 그들을 위해 피라미드 옆에 코끼리를 그려준 아프리카에서 온 방문객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이 금판이 12,000년 이상 된 것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과거 크레스피 신부의 보물 중 금속에 찍힌 피라미드가 기존의 학문적인 오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가 모두 이집트 피라미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구조물이 매장지었고 지구 반대 다른 쪽에서는 사원이 세워진 상부 플랫폼 위에 단순히 웅장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곳에서 발굴한 금속판의 그림은 단순히 정상에 사원이 있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집트와 같은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서 이러한 것을 복사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라미드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은 잉카인일까 아니면 이집트인일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위조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만일 위조한 것이라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둘째로 그들은 고대 민족과 그들 문화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예술가 군단 전체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며, 셋째로는 잉카 시대 내내 그들은 거창한 위조품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처럼 멋진 금속 보물들이 실제와는 다르게 포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 도처에 있는 모든 피라미드에 동일한 건축업자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페니키아의 서령 문자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영향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700년경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이전 사람들은 약 100여 개의 기호가 있는 단순한 음절 문자를 만들었으며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문자가 혼합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기호가 있는 페니키아 문자는 기원전 1500년 직전에 여기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호의 추가 또는 변형을 겪으면서 세 개의 알파벳들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됩니다. 기원전 1000년경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알파벳의 두 가지 변형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소모성 자음기호를 생략하고 모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음성 문자가 시작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알파벳은 22개의 기호가 있는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이와 함께 여러 세대 동안 이 분야의 학자들은 잉카 이전의 민족이나 잉카 자체가 알파벳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인디언의 문명화된 업적이나 도로 건설, 그리고 물 공급 시스템과 정확한 달력 또는 나스카 문화, 쿠스코의 건물,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농업과 구두 우편 서비스 및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탄했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는 글이나 알파벳이었습니다. 토마스 바델 교수, 과거 투빙겐 대학 민속학 연구소장은 리마에서 열린 제39차 국제회의에서 잉카 문자의 400개의 기호 분류에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50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고
그중 24개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파벳 문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으며 페루와 독일의 학자들은 글과 유사하게 보이는 단지 매력적인 패턴과 장식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1월 리마에서 열린 안데스 고고학 회의에서 진짜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페루의 민족학자인 빅토리아 데라아라 박사는 자신의 10년의 연구에서 잉카가 실제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는 잉카 도자기와 항아리의 기하학적 패턴인 정사각형, 직각, 마른 목골, 점, 그리고 점선 등은 단순한 것에서 매우 복잡한 것까지 그 내용이 있는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했고 신화를 이야기했으며 고대에도 일부 잉카인들이 보수는 적었지만 매우 고상한 시를 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데라아라 박사가 강의를 마치자 동료 학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역사를 이끄는 유명한 학자들이 쿠엔카의 명판에 적힌 글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을 굴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금속 명판의 문자는 전등 같은 박수갈채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이 될 것이라고 마치 스스로 말하고 있는 듯 과거 신들의 현명한 사자들은 기술 데이터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을 새겨두었습니다. 한편 그곳에는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선사시대 모형 항공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콜롬비아를 여행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타 주립은행에서 당시 전시되었던 물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두 번째 것은 크레스피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여전히 후암 모리츠의 지하 780피트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는 과거 저의 채널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들은 보고타의 모델을 단지 장식용 종교 유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항공연구소에서 그에 대한 풍동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와 관련한 기술 도면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물체를 보고 풍동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모형 항공기라고 믿었던 것이죠. 과거 당시 뉴욕 항공연구소의 아서 포이슬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유물이 물고기나 새를 상징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금 모형이 콜롬비아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를 만든 예술가들은 바다 물고기를 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하학적 날개와 높은 수직 모양의 지느러미를 가진 새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모형의 앞부분은 당시 가장 무거운 비행기 못지않게 매우 투박하였고 조종석처럼 보이는 곳은 바람막이 같은 유선형 기수 바로 뒤에 있습니다. 게다가 추진 장치로 보이는 것으로 인한 무거운 항공기의 후면은 두 개의 둥근 날개의 공기 역학적인 대칭으로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이와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타의 모델은 콩코드와 같은 두 개의 델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끝이 뾰족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안정화 핀 또는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는 수직 꼬리가 잉카 모델의 항공기를 완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누가 이 모형 항공기를 새나 날치로 해석할 만큼 따분하고 상상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시대에 걸쳐 금은 귀한 귀금속이었고 그것은 사원과 왕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금으로 주저한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기한으로 오랜 동안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어쨌든 과거 그곳에서는 이 모델을 위한 물고기나 새의 숭배는 없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것으로는 과거 보고타 주립은행의 우주재무부에는 넓은 테두리가 있는 거대한 금의 구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챙이 달린 모자를 표현한 조각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장식용 머리도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구가 비행체나 공중 정거장의 이상적인 형태인 걸까요? 구형의 몸체는 공간에서 중심을 따라 회전하므로 구형에 둘레 배치된 선실의 승무원을 위해서 인공의 중력을 생성하는 걸까요? 어쩌면 공급 비행체의 도킹 램프 역할 외에도 넓은 플랜지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셀로 분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구체의 또 다른 것이 에콰도르에서 무려 7,500마일이나 떨어진 터키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물건이 그토록 멀리서 발견된 걸까요? 돌을 깎아 만든 그 발견물은 과거 이스탄불의 터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타의 보물에 있는 금 구체의 정확한 네거티브 형식의 같은 구체,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는 가장자리도 같은 패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탄불 박물관 1층 석조로 만든 그 물건 아래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카드에는 분류 불가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유물들이 마치 서로를 알려주듯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비행 기계가 바다를 건너 대륙 사이의 광대한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과학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 미래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과학에서 그들의 엄격한 편견으로 인해 인류 역사의 특정 퍼즐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들을 이끄는 자는 자신들이 수용한 처음의 패턴에 맞는 발견들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스스로 틀린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탐구해야만이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지하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쿠엔카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중에는 또 다른 수상한 모습의 물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20인치 높이의 구리 조각상이었는데 정상적인 인간 모습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4개만 있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잉카인들은 다른 것들은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손과 발가락만 대충 만들었던 걸까요? 아마 이제껏 보았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며 진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고대 인도인, 마오리족, 에트루리아인 및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인간과 그 개수가 다른 신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손과 발이 4개인 조각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어째서 잉카인들은 숫자 4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록 그 개수는 틀리지만 손과 발이 있는 온전한 사람을 그리거나 조각해야 했을까요? 그의 오른팔에는 웃는 태양신이 하마, 앵무새, 뱀의 동물 조합을, 왼쪽에는 그의 상징 있는 지팡이, 그리고 위쪽에는 웃는 태양, 아래쪽에는 장식용 뱀의 머리를 쥐고 있었고 별 모양의 점들이 신의 행복한 얼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덤불 속 동굴에서도 마치 그의 두 동료인 듯한 2명의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넓은 끈이 달린 작업법처럼 생긴 것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언젠가 아마도 금속 유물들이 모두 해독된다면 이 4개의 손과 발을 가진 인물이 실제로는 우주 현상에 대한 그들만의 전통적인 구전 설명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곳에 금속 면판으로 된 것들과 함께 수많은 고대인들의 작품들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걸작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과 뚱뚱한 배와 뱀 꼬리를 가진 존재, 쥐 같은 동물, 쇠사슬 외투와 헬멧을 쓴 남자, 광선이 발산되는 삼각형 머리를 가진 남자, 그리고 얼굴이 엿보이는 바퀴와 새들과 뱀, 대머리와 털이 많은 머리, 마치 다른 것들에서 자라는 얼굴과 그런 얼굴이 있는 뱀,
내부에 얼굴이 있는 두 개의 동심원, 그리고 혼란스러운 전체적인 장면에 떨어지는 폭탄에 의한 위협 등등. 이러한 작품 속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든 무질서 속에서 함께 짝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가진 걸작이었습니다. 고대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별의 신에 의해서 지상의 혼돈이 소멸되는 순간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이러한 쿠엔카의 마리아 옥실리아도라 교회의 안뜰에 있는 보물들은 금속으로 된 인류 역사의 기원을 남기고 있던 후암 모리츠의 터널 속에 여전히 방해받지 않고 놓여있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에서 후세에게 전하는 잉카의 금속 물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고대 인류가 아주 어렸던 시절의 메시지였던 걸까요? 과거 밀로슬라프 스팅글 교수는 남미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대 문명을 연구했고 프라하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그의 고고학 및 민족학 서적은 높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되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진짜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금을 위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로이 발견 이후 가장 큰 고고학적 센세이션입니다. 몇 년 전에 나 자신도 잉카에는 알파벳 같은 의미를 담은 글이 없다는 견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잉카에 글쓰기가 있었다는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표의 문자에서 문자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각 명판을 상세히 장기간 조사해야 하며 각 명판들을 이미 구한 자료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군요. 태양은 종종 알려진 잉카 판화에서 그들 풍경의 일부였지만 인간은 결코 태양과 동일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몇 번이고 보이듯이 머리 주위에 태양광선이 있는 남성의 표현이 있고 과거의 신성한 힘의 상징은 언제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그것은 머리인과 동시에 태양이나 별이며 그것은 새로운 직접적인 연결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판에 나타난 폭탄의 경우 돋보기로 한참을 살펴보아도 해석이 불가능하군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토템주의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위의 별과 아래에 배행기호가 있는 빛나는 형상은 하늘과 땅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세상의 존재와 태양이 지구의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바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태양열 바퀴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내부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쨌거나 명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 새, 뱀, 두구를 쓴 형상 및 기타 모든 것들은 마치 꿈의 세계, 신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웃으며 자신과 같은 늙은 여우를 당황하게 하고 반성할 이유를 제공하는 이처럼 퍼즐 같은 물건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러한 에카도르 지하 터널과 보물을 연구하고 이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과학적 조사의 공개 석상 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무대에 올려지기도 전에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감춰져 비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모리츠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터널을 발견했을 때 당시 그는 정말이지 교회의 쥐만큼이나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철광산과 은광산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금속회사에 임대를 주어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교적 부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극히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안 모리츠는 과거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었으며 필수적인 규모로 작업을 확장하여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돈이 목적이었다면 즉시 투입군들이나 황량한 서부의 금광업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에콰도르 아래 터널에 있는 매혹적인 금 보물의 일부만 보여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종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약탈로 전락할 것이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사심없는 탐험을 조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1969년 모리츠가 손님들을 현장에 초대했을 때도 그는 무장경비원을 채용하여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리츠와 그의 변호사 베나 박사는 손님들이 방문할 경우 그들이 미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긴장되고 더 열성적으로 변하여 마침내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 경비원을 두려워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돌아서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에콰도르는 당시 자신들의 국가에 명성을 가져다 줄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탐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1800만 명에 이르지만 과거에 에콰도르는 인구 500만 명이었던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당시에 그들의 코코아, 바나나, 담배, 쌀, 사탕수수 농장은 이곳을 탐사할 수 있는 현대적 기술 장비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원의 농업은 감자와 옥수수를 생산하고 일부는 양과 라마 사육이 있었으며 동부 숲에서 얻은 야생고무는 당시 그다지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정부가 지원하는 광물 자원이었던 금, 은, 구리, 납, 그리고 망간의 채취는 연안에서 발견되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더라도 모든 잉여금들은 우선 비참한 빈곤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고 당시 정부는 기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츠가 추정하기로는 단지 자세한 조사를 제외하고서라도 자신의 고대 지하 터널 시스템을 검사하는 데만 지금 기준이 아닌 당시 기준으로 무려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대적인 고가의 채굴 기계도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 매장된 보물에 대한 지식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유발합니다. 고고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야금학자 및 이 분야의 모든 연합이 가능한 분야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세상에서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한편 인근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과거 15세기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해발 22,203피트에 있는 잉카의 산인 우아스카란에서 석판으로 막힌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그 동굴 뒤에 막대한 무언가의 창고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동굴학자들은 원정대가 조직된 그때까지도 이 동굴들에 대한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원정대는 당시의 모든 최신 기술 장비인 윈치, 전기 케이블, 광부의 램프 및 수소병 등을 갖추고 페루의 오투스코 마을 인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곳 61m 아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동굴의 맨 끝에서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암석판으로 만들어진 방수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남자가 그 문을 밀고 열 수 있었는데 그 문은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형성된 바닥에서 돌공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대 지하 건축업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광대한 터널은
6개의 문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때때로 14도가량의 길기로 해안을 향해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구덩이와 호미파인 석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안 방향으로 97km 길이의 터널이 뚫려 있고 이어져 있었으며 마침내 해수면 아래 25m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기술이라도 과거 피사로와 스페인 총독의 소나기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그처럼 안데스 깊숙한 곳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는 아마 수세기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페루 앞바다에 있는 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구안 앞의 지하 통로 끝에는 대항이 숨어있듯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의문의 연결은 이 통로가 한때 바다 아래서 이 섬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곳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면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묘하게 어울리는 공허한 파도 소리마저 들립니다. 그리고 탐조등 아래에서 다음 내리막 경사를 향하다 보면 해수로가 식별되는 새까만 물의 가장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구안 앞의 섬에 대한 수색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부터 이어진 통로가 그 섬에 연결되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서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잉카와 그 조상의 지하도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의 거대한 보물 창고로 가는 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피사로와 그의 탐욕스러운 추종자들은 이미 뚫을 수 없는 잉카의 은신처에 금 보물이 잔뜩 존재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532년에 스페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잉카 통치자 아타우알파에게 가로 7m, 세로 5m, 높이 3m 크기의 방에 무려 3분의 1을 금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의 생명과 자유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타우알파는 당시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처럼 커다란 방이었지만 처음 말한 대로 방의 3분의 2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날마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사로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533년에 아타우알파를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스페인 총독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전설적인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망코 카팍을 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듬해 1544년에 이들에게 그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같은 이름의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역사에 등장한 잉카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13명의 태양의 아들들은 최초의 망코 카팍과 마지막 망코 카팍 사이에 잉카 왕국을 다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제국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립된 시기라고 주장되는 서기 1200년경부터 마지막 태양왕이 죽은 해인 15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칠레에서 에콰도르까지 기토 북쪽의 안데스 산맥에서 남쪽 발파라이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간 동안 남미 초기의 제국들은 함께 결합되고 통합되었을 것입니다. 정복한 영토와 민족은 점령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고 지배적인 그들만의 적절한 헌법에 의해서 통합되었습니다. 농업의 진보적인 성과는 공동체 경제 질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관리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잉카는 같은 기간 동안 휴게소가 마련된 무려 4,000km에 이르는 잘 건설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제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겨우 350년 만에 지어졌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또한 그들이 쿠스코와 티아후아나코 그리고 마추픽추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올란타이탄보 및 사크사후아만 같은 요새를 동시에 건설했던 걸까요? 게다가 또한 그들은 수도관을 설치하고 응과 주석
구리 광산에서 일했으며 그 제품들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금세공 기술을 발전시켰고 가장 좋은 천을 짰으며 측면에 고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만들었던 걸까요? 35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키워낸 고급 문화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잉카가 아니라 그들 선조들이 이룬 것이란 점을 만일 인정해야 한다면 확실히 잉카 이전 민족의 문화와 도구 기술은 그 이후에 온 잉카족이라 불린 자들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임에 틀림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대의 어떤 집단의 연대기를 단지 몇 세대에 걸친 것으로 축소하여 연대기를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마치 인위적으로 재구축하여 뒤집어 놓은 듯한 조짐들은 이곳저곳 세계 여러 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잉카 왕국이 생기기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지하 깊은 곳에 터널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수백 마일의 통로를 지하 깊숙이 건설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해협 터널은 우리 첨단 기술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 동안 계획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단지 비교적 작은 터널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터널 시스템은 아마도 잉카 지배 계급에게 알려져 왔었다고 여겨집니다. 아타왈파의 살해 이후 마지막 망콕 카팍은 왕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금속 보물을 태양의 사원에 수집하고 그에게 알려진 기존 동굴에 보관하여 백인 침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금속의 비석은 56개의 사각형에 56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모리츠의 거대한 방에 있는 금속 도서관에도 정확히 같은 모양의 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 비석의 제작자는 이 난해 보이는 코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자를 형상하기 위해서 배열된 56개의 기호 또는 알파벳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는 알려졌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남미 문화에는 알파벳 같은 것을 사용한 문자가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말씀드린 내용과 말하지 못한 모든 사항들을 볼 때 아마도 분명히 에콰도르와 페루치아의 금속 보물들은 잉카 왕국과 그 문화가 부상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과거 1570년경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인 크리스토발 데 몰리나 신부는 잉카의 인공 터널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1572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잉카의 의식과 우화에서 몰리나 신부는 인류의 원래 아버지가 모든 작업을 마친 이후, 즉 세상의 창조가 완료된 후 동굴로 물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은거천은 끝없는 밤을 뚫고 나타난 수많은 민족의 발상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몰리나는 이 동굴이 사람들이 억압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보물을 숨기기 위한 장소로 여러 세대 동안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일부 단체는 절대 비밀로 취급했고 이에 대한 노출은 곧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철칙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에콰도르에서도 그러한 무서운 비밀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바티칸 성배 수호자 쿠엔카의 크레스피 신부는 이곳의 금속 보물들이 알려진 세상의 기원 이전에 대한 핵심 증거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이 터널에서 저에게 가져온 모든 것은 기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물건들이 나타낸 대부분의 상징과 선사시대 표현들은
대홍수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보물들이 당시에는 에콰도르와 페루 아래 터널과 홀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고대 시기에 존재했던 실제 터널 건설자들이 남긴 무궁무진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마도 터널 건설자의 제자였던 최초의 지성인 인류들의 석공 작업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산들 말입니다. 마치 대피라미드와 기타 피라미드들이 그 기술 차이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듯이 이처럼 정밀한 터널에 비해서는 서투른 작업이었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터널 속의 소중한 고대 유물들은 인류의 조상이 스스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최초 터널 건설자들이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터널의 진정한 목적과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을 판단하던 모든 그림은 여러분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이 또한 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단락지어 싸우니 차후에 만일 형편이 된다면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과 잊지 않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